당장 꺼져. 네가 준 돈은 피야. 11년 만에 만난 전처는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새벽 6시 서울역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붕어빵을 팔던 그녀의 눈에는 11년 전보다 더한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백억 펀드를 굴리는 성공한 금융맨 김민준.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지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 진실과 복수 그리고 용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서울역 광장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민주는 깔끔한 코트깃을 세우며 영하 10도의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부산 출장을 위해 서둘러 KTX 특실로 향하던 민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역사 입구 쪽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낡은 붕어빵 수레와 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 방한복을 겹겹이 껴입고 붕어빵을 굽고 있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민준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11년 전 헤어진 전처 이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화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게 팬 눈과 주름과 고단함이 그대로 내려앉은 공허한 표정. 민주는 황급히 광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친 듯이 뛰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기둥에 등을 기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붕어빵 수레 앞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가 붕어빵을 집어들고는 돈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취객이 비틀거리며 물었습니다. 한 개에 1,000원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000원? 비싸네. 500원 줄게. 취객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아니요, 1,000원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까칠하네. 그럼 안 사. 취객이 붕어빵을 다시 수레에 던지려 했습니다. 이미 드셨으니까 1,000원 주세요. 서연이 취객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가. 취객이 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서연이 비틀거렸고 뜨거운 붕어빵 틀에 손이 닿을 뻔했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손을 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기둥 뒤에 숨어있던 민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11년 전보다 더한 경멸과 냉소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차가운 눈빛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취객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 출장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KTX 표도 끊어놨는데. 죄송합니다.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민준이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이미 붕어빵 수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서울역 광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남은 반죽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옆자리 할머니에게 붕어빵 몇 개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그놈들 또 왔었냐? 복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복희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낡고 삐걱대는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백만 원짜리 구두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멀찍이 떨어져서 서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이 향한 곳은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동자동 언덕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연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 복도 끝에 있는 107호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서연의 모습을 본 민주는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눈에 107호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아이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였습니다. 아이가 있어?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 후 서연의 삶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그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도록 서성였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서연의 처절한 현실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주는 수염도 깎지 못한 엉망인 몰골로 쪽방촌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07호에 사는 여자분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관리인이 민준의 값비싼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여자 빚 때문에 여럿 들락거렸는데 당신은 또 무슨 빚쟁이요? 관리인이 노골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면 직접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묻소? 관리인이 팔짱을 끼며 째려봤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관리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시고 좀 알려주세요. 관리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봉투를 슬쩍 열어본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10년도 더 된 부모 빚을 떠안고 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린 지 오래죠. 부모 빚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다나? 그때 빚이 어마어마했다는데 부모는 죽고 딸 혼자 다 떠안은 거지. 관리인이 혀를 찼습니다. 민준은 관리인의 말을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관리인의 말을 들은 민준은 즉시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급한 일이 있어. 이서연이라는 사람의 모든 채무 관계를 조사해줘. 이서연이요? 어떤 분인데요? 내 전처야. 최대한 빨리 알아봐.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총 채무가 5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상한 게 빚의 시작이 11년 전 대성정밀이라는 회사 부도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대성정밀이라고?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회사예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성정밀은 11년 전 자신이 승진을 위해 부실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세요? 응, 고생했어. 수고해. 민준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은행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수표가 든 봉투까지 들고 동자동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107호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문 좀 열어줘.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장 꺼져.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준 돈은 피야. 절대 받지 않을 거야.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이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의 붉어진 눈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틈으로 방안을 훔쳐봤습니다. 벽에 아이가 그린 그림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본 작은 신발의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돈 받아. 이걸로 빚 다 갚고 새 출발해. 민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낚아채더니 복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사죄? 11년 전 그날 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말이야?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내 아버지 장례식 날 말이야. 서연이 주먹으로 문을 쳤습니다. 민주는 11년 전 아버지 장례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서연과 다퉜던 기억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때 일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연이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여전히 붕어빵 수레 앞에서 반죽을 개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계속 일했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 그날 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준이 서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서연이 미친 듯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가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뿌리치고 그 여자 차를 타고 떠났을 때 모든 게 끝났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 누구 말이야? 민준이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사 동료라며? 그렇게 급한 일이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큰 M&A 건이 있었고 동료와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그건 정말 급한 회사 일이었어. 그 동료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아버지 장례식 날에?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억지로 붕어빵 수레에 돈 봉투를 꽂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그 봉투를 낚아채 민준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받지 않는다니까. 돈다발이 광장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 오만함은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서연이 붕어빵 반죽통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내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경적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무서운 속도로 붕어빵 수레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민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합차가 붕어빵 수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끽! 굉음과 함께 검은색 승합차가 서연의 붕어빵 수레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붕어빵 틀과 뜨거운 반죽, 가스통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서연이 부서진 수레보다 그 안에 있던 돈통을 지키려고 몸을 던졌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판물이 서연의 팔뚝에 튀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팔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뚝에 빨간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승합차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년아, 이자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새 남자라도 꼬셨냐? 박 사장이라 불리는 50대 남자가 서연을 모욕했습니다. 민준이 격분하여 박 사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 놔요.
여자한테 뭐 하는 거야?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박 사장이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누구야?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당장 손 놓으세요. 민준이 자신의 명함을 꺼내 박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게 뭐야? 증권사 수석 애널리스트? 박 사장이 명함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김민준이야? 박 사장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날 알아요?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알긴 뭘 알아. 네가 쓴 보고서 하나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난 게 누군지 알아? 박 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11년 전 대성정밀 부도 리포트 써서 이 여자 부모님 공장 날려먹은 거 잊었어? 박 사장이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그 공장 사장 딸이야. 민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대성정밀이라는 이름이 11년 전 자신의 승진을 결정지었던 바로 그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핏기 가신 얼굴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네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하, 모르고 있었구나. 박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여자 부모가 공장 부도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박 사장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음독자살했어. 둘 다. 빚더미에 깔려서 견딜 수 없어서 말이야.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혼자서 그 모든 빚을 떠안고 11년을 버텼지. 박 사장이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대성정밀 자산을 넘겨받았던 태영중 공업 쪽 일을 도왔거든. 박 사장이 민준을 째려봤습니다. 내 덕분에 좋은 장사했어. 고마워야겠네. 민준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모든 것을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네가 싼 똥 네가 치워야지. 박 사장이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원금의 11년치 이자까지 일주일 안에 5억 가져와. 5억이요? 민준이 벙쪄서 물었습니다. 아니면 이 여자 장기라도 팔아야지. 요즘 장기값 좋다던데? 박 사장이 부하들과 함께 킬킬거렸습니다. 민준이 화상 입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 서연이 공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밀어냈습니다. 만져도 마.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사장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우리 갈까? 일주일 후에 또 봐. 박 사장이 승합차에 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참, 김민준 씨. 5억 못 구해오면 이 여자 딸도 위험할 거야.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부서진 붕어빵 수레의 잔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이 결국 서연의 모든 것을 짓밟고 이뤄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11년 전 장례식장의 오해 따위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멀리 동자동 언덕 쪽방촌 107호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작은 얼굴이 창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살배기 여자아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비명과 부서진 수레를 보며 창백해졌습니다. 저 아저씨, 붕어빵 사러 왔던 아저씨네.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서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서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민준을 봤습니다. 부모님을 살려낼 수 있어? 지난 11년을 되돌릴 수 있어?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어.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서연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붕어빵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KTX 승강장으로 향하던 자신의 발걸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로.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운 민준은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증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빈 사무실에서 민준은 11년 전 대성정밀 관련 자료를 모두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민준이 서류 더미를 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찾던 민준의 눈에 낡은 USB가 들어왔습니다. 11년 전 상사의 지시가 찝찝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둔 원본 자료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있다. USB를 컴퓨터에 꽂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대성정밀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그 기술들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일부러 뺐구나.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역시 시세의 10분의 1로 축소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태영중공업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가담했다니. 민준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금융감독원으로 향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민준이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고인가요? 11년 전 대성정밀 관련 보고서 조작건입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준은 USB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인데요. 담당자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증인이요? 당시 회계감사를 맡았던 최 회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민준은 오후 내내 최 회계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지방의 작은 낚시터에서 그를 찾아냈습니다. 최 회계사님이시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낚시대를 들고 있던 60대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김민준입니다. 11년 전 대성정밀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최 회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은 다 끝난 일이요. 가세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원본 자료가 다 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최 회계사가 낚시대를 내려놨습니다. 1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오? 최 회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제 전처가 대성정밀 사장 딸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최 회계사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당시 태영중공업과 제 상사가 저를 속였어요. 저도 진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거요? 네, 늦었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최 회계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증인이 되겠소. 최 회계사는 태영중공업의 협박으로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민준은 그 모든 과정을 녹음했습니다. 박 사장이 태영중공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소. 최 회계사가 말했습니다. 대성정밀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는 일도 그가 주도했고요. 민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이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민준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내놓으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민주는 아파트를 판 돈과 퇴직금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박 사장이 담보로 잡고 있던 서연 부모의 마지막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상가 건물이요? 낡긴 하지만 위치가 좋네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대성정밀이 사용하던 곳이에요. 민준이 등기권리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화상 입은 팔을 붙잡고 쪽방촌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월세 밀린 게 너무 많아요.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려 드릴게요. 관리인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복희 할머니가 건넨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겨우 기력을 차렸습니다. 서연아, 병원에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복희 할머니가 서연의 화상 입은 팔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서연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퀵서비스 기사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이서연님이시죠? 배달 왔습니다. 저한테 온 게 맞나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은 서연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대성정밀 원본 보고서와 박 사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낡은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민준. 서연은 민준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상사와 태영중 공업을 고발하는 메일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민준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진실만을 가지고 서연 앞에 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내부 고발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여의도판 더 글로리라니. 민준이 신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대성정밀 관련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준 전 애널리스트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TV뉴스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민준의 전 상사인 부사장과 박 사장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니야.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박 사장이 수갑을 차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찾아가 낡은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곳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주소를 확인하고 나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사무실이었던 곳이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당신 것이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등기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도 서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전 재산을 털어 되찾은 낡은 상가 건물 1층에는 서울역 붕어빵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해졌네. 민준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사용하던 낡은 붕어빵 틀이 깨끗하게 복원되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틀이 제일 좋아. 서연이 붕어빵 틀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주는 수천만 원짜리 수트 대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서연은 혹한의 수레 대신 따뜻한 가게 안에서 밀가루 반죽을 개었습니다. 야, 너무 반죽이 되직해. 서연이 민준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1년 전에도 요리 솜씨가 없더니 여전하네. 서연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1년 전 연애 시절처럼 티격태격하며 붕어빵 굽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전 애널리스트가 굽는 붕어빵이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붕어빵 가게죠? 젊은 남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정말 전직 애널리스트세요? 유튜버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붕어빵이나 드세요. 민준이 묵묵히 붕어빵을 구우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유튜버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물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스토리로 영상 만들어도 될까요? 스토리요? 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실을 되찾고 새 삶을 사는 붕어빵 사장님 이야기요. 유튜버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이 올라오자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와, 진짜 여기구나. 붕어빵 진짜 맛있다던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옛 직장 동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는구나. 전 동료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민준이 당당하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빚과 오해가 아닌 따뜻한 팥 앙금 같은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해 겨울, 가게 마감을 준비하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던 10살배기 여자아이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 하늘이가 연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고생했네. 서연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하늘이가 수줍게 민준을 불렀습니다. 응?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한테 붕어빵 많이 주세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민준이 무릎을 꿇고 하늘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서연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내던 날, 임신 사실을 알았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민준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 당신 딸이야. 서연이 11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민준은 딸아이의 존재에 대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11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늘이가 내 딸?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왜 울어?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모르고 지낸 딸과의 첫 만남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하늘이가 갑자기 거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하늘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침했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서연이 다급하게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지러워. 하늘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의 코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이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아, 민준이 재빨리 하늘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하늘이를 안고 미친 듯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급히 봐주세요. 민준이 응급실에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늘이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었는데.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원망과 아이를 빚쟁이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어. 서연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딸의 존재조차 모르고 11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의사가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초조하게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실로 오세요.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상담실에서 소아 혈액내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떻게 됐나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세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민준이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영양 공급과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는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에 누운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하늘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응, 하늘아. 민준이 인터폰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울리지 마세요. 하늘이가 가슴 아픈 첫 마디를 건넸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어, 하늘아. 한편 서연은 딸의 투병과 민준의 등장이라는 이중고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링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서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서연과 하늘이 두 사람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역 붕어빵 가게의 모든 수익을 병원비로 끌어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 후 하늘이의 상태는 1차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골수가 맞는 분이 있어야 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절반만 일치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반이면 안 되나요? 서연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민준이 나섰습니다.
침부라 해도 완전 일치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의사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은행에도 연락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서연이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생명이 위독해지는 동안 민주는 잠도 자지 못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서울역 붕어빵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주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11년 전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민준이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요? 하늘이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응, 아빠야.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가 있었어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민준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잘못을 갚을 기회를 줘. 하늘이는 반드시 내가 지킬게. 민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금융 지식을 동원하여 하늘이에게 맞는 해외 골수 기증자를 찾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보겠습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와 서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민준에게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간호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에요. 완전 일치예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완전 일치라고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침부와 골수가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천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준이 검사 결과를 붙들고 복도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널 구해줄 수 있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맞다고?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완전 일치래.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민준은 수술복을 입고 하늘이가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늘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이한테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야. 민준이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선물이요? 하늘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응,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하늘이 아프지 않게 해줄게.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정말이요? 하늘이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이 하늘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서연은 민준과 하늘이가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11년간 쌓아왔던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간절함만이 남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서연이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분 다 상태가 좋아요. 이제 생착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골수에서 아버지의 세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의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완치될 수 있는 거죠?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수술 후유증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서울역 붕어빵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붕어빵 틀을 잡기도 전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사장님. 복희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놀랐습니다. 최 회계사님도 와 계셔요. 복희 할머니가 안으로 손짓했습니다. 최 회계사가 반죽을 개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가게 지키고 있었어요. 최 회계사가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가게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의 이야기를 처음 영상으로 만들었던 그 유튜버였습니다. 사장님, 하늘이가 어떻게 됐어요? 유튜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잘 끝났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번에는 붕어빵 가족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영상 만들어도 될까요? 유튜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이 올라가자 선한 영향력의 모금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늘이 치료비 돕기 모금함. 가게 앞에 모금함이 놓였습니다. 서울역 노점상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거라도 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네요. 사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대성정밀의 옛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김 대리님 덕분에 우리도 보상금 받았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민준과 서연은 가게 앞에 쌓인 성금과 응원 메시지를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1년 전에는 혼자였는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병원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민준은 11년 전 홀로 파멸했던 서연이 이제는 수많은 이웃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퇴원 날이 왔습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건강을 되찾은 하늘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빠, 붕어빵 먹고 싶어요. 하늘이가 민준의 목을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가서 붕어빵 먹자. 민준이 하늘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자신의 부모를 파산시킨 장본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딸의 생명을 구한 구원자이기도 하다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지?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11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역 앞 그들의 작은 가게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 하늘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가게 2층에 마련된 작은 옥탑방에 누워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 가족의 평화로운 잠을 청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붕어빵 구워주세요. 하늘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매일 구워줄게. 민준이 하늘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복희 할머니와 최 회계사는 가게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세 가족의 새 출발을 축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복희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겠어요.
최 회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겨울 서울역 붕어빵 가게 앞은 여전히 붕어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고 대성정밀 이사장 이정호, 박미경 추모라고 적힌 액자 아래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 팥 더 넣어요. 서연이 붕어빵을 포장하며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사장님.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준은 붕어빵 10개를 1분 안에 포장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에게 다정한 핀잔을 주는 진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하늘이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중년 남녀들이 들어왔습니다. 11년 전 대성정밀에서 일했던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한 남자가 민준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대리님. 민준이 놀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 대리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대리님 덕분에 우리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태영중공업에서 11년치 체불 임금이랑 엄청난 보상금 받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서연이 붕어빵을 구우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시죠? 박 대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가 늦었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박 대리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하늘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가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대성정밀 장학재단 1호 장학증서야. 박 대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만든 장학재단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직원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책감이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따뜻한 붕어빵 드세요. 서연이 직원들에게 붕어빵을 한가득 안겨줬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다. 사장님 따님이 만든 붕어빵이라니. 직원들이 기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남은 붕어빵을 들고 가게 2층에 마련된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옥탑방 평상에 앉아 서울역의 야경을 바라보던 민준이 서연에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11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붕어빵 좋아한 적 없잖아. 서연이 웃었습니다. 사실은 붕어빵 별로 안 좋아했어. 민준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맨날 사달라고 했어? 당신이 좋아하니까. 당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민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보. 서연이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때렸습니다. 그걸 이제 말해? 미안해. 민준이 웃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붕어빵을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가 원하는 만큼. 서연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위로 서울의 첫눈이 하얗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가 옥탑방 창문에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성공을 상징했던 KTX 승강장이 아닌 가족의 행복이 담긴 서울역 붕어빵 가게를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11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준이 죄송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잖아.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1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그 오해가 결국 자신과 민준을 다시 묶어주는 운명적인 끈이 되었음을 서연은 인정했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마주한 서울역의 겨울은 더 이상 춥거나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붕어빵 만들어줄 거죠? 하늘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만들어줄게. 민준이 하늘이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든 붕어빵이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붕어빵의 온기보다 더 뜨거운 가족의 행복을 되찾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서울역 광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벽이면 다시 붕어빵을 굽기 위해 가게 문을 열겠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닌 행복한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울역 광장 너머로 작은 옥탑방에서 새어나오는 세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겨울밤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민주는 서연에게 갓 구운 따뜻한 붕어빵 한 개를 건네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구웠네. 서연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더 맛있어.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김민준과 서연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11년 전 한 통의 보고서로 시작된 비극이 11년 후 서울역 붕어빵 수레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운명.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11년간의 원망을 놓고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하늘이라는 작은 천사가 두 사람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거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부보다 더 값진 것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